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화폐 시장이에요. 근데 역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 좀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거시경제가 이렇게 쫙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튜브 속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소득이 있는데 전체 소득이 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텍스로 빠져나가고요. 근데 정부가 다시 이 안에 다시 돈을 좀 넣어주긴 합니다. 그러면 세금 빼고 난 나머지가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을 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투자로 해가지고 튜브 안으로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는 뭐가 누출이고 뭐가 주입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텍스 누출이고요. 요거 누출이에요. 주입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 주입이고 주입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개방경제다라고 하면 수입을 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역시 누출이고요. 수출하면 이거는 돈이 들어오니까 주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전체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총공급과 총수요가 있죠. 그래서 C는 양쪽에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가 C, S, T, 그 다음 여기 M. 약간 느낌이 이게 다 빠져나가는 주입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총공급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C, I, G, 다음에 수출. 요게 이제 총수입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왜 공급인가 뭐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저축은 기업한테 자금의 공급이죠. 그래서 기업이 그걸 갖고 쓰는 거고, 조세는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돈을 쓰는 수요인데 필요한 건데, 이 텍스가 이제 돈 쓰세요 하고 이제 공급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다 해서 총 공급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해당하는 게 자금에 대한 총 지출, 총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쪽에 C와 C를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이쪽은 누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주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이제 균형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이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한쪽에 상품이 거래되면 다른 한쪽에는 화폐가 거래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화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생산물 시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는 저 총공급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Y라고 쓰는 것이고요. C, I, G, 그 다음에 I의 그 여기다가 수출 빼기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지출 이렇게 순수출 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투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가 처음 시작했어요. 투자는. 그래서 투자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개 있지만 C0와 스몰 c의 Y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다음에 요거 C라는 게 뭐죠? 무슨 성향? 한 개죠.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MPC 이렇게 얘기했고요. 1보다는 작은데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승수라는 게 바로 이 한계 소비 성향에서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공식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소비 함수를 이제 케인즈 소비 함수를 기반으로 봐서 보니까 이렇게 C0에서 기울기가 쭉 해서 약간 요게 스몰 c 이렇게 한계 소비 성향이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기는 잘 설명하는데 단기 소비 함수는 잘 설명하는데 장기는 좀 설명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단기다라고 하면 이게 절편이 있으니까 요 한 점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랑 평균을 보면 원점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 소비 성향보다 평균 소비 성향이 평균이 더 크다 이 얘기고요. 자, 다시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한계가 이렇게 딱 까먹잖아요,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람들의 소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쓸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근데 쿠즈네츠가 살펴봤더니 그런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기의 소비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괴리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함수가 등장했어요. 그게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있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살짝 보시면 돼요.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는 나온 적은 있어요.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인데 딴 사람의 또래에 대한 전시 효과 아니면 개인의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문제 풀 때는 똑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배우는데 사실 꼭 알아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요거 해서 식 계산할 줄 아는가, 승수 풀 줄 아는가, 뭐 개방 경제가 폐쇄 경제에 비해서 승수가 더 커지냐, 유발 투자가 있을 때 더 커지냐 그런 거 보시고 소비 함수는 요거 관계만 아시면 사실은 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네요. 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가 소득이 두 개로 나타냈죠.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임시소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시소득이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안 되고요. 항상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로 연결된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역시 또 이거예요. 이거. 단계는 이런데 일시소득 때문에 장기에는 일시소득이 거의 제로로 가까워지니까 평균과 한계가 같아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가설 해서 생애 주기 가설 뭐 MBA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그림 떠올리시면 돼요. 소비는 가능한 한 약간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데 소득의 흐름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저축이고 이쪽은 플러스 저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자산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해서 했는데 도대체 이건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또 역시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셨죠? 그냥 다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막 이것만 화려하게 막 머릿속에 막 너 듀젠베리가 어떤 거 했는지 알아? 필요 없어요. 그냥 쟤 왜 저런 거 하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다음 뭐 랜덤워크 가설 뭐 있고 한데 그거는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간단하죠? 자, 다음 이쪽 볼게요. 투자 봅시다. 자, 투자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선 처음에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편익과 수입이라 할까요? 코스트를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요. 다 더했더니 이게 0보다 크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 뭐 그냥 그거예요. 자, 여기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거 전체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투자 사업 타당성은 떨어진다.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요. 그래가지고 내부 수익률 이렇게 쓸게요. 우리 책에서는 M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자율 기회비용보다 얘가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거 두 개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투자에 영향 미친 요인들이 많은 투자 이론이 있는데 요건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용자 비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이자율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자본주의 가격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VMP K 이거 MRP랑 똑같은 얘기예요. MRP K라고 써야죠. 똑같은 거예요. 자본을 하나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고요. 요거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크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속도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축적 가속도 이론 뭐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뭐냐면 Y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소비 투자할 때 투자의 이자율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소득의 증가, 속도는 그냥 소득 수준인데 가속도니까 소득의 증가에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G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승수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얘가 여기에 충격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했는데 유발 투자를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소득이 증가, 소득 자체가 증가분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투자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소득이 더 또 이렇게 또 증가한다. 요 메커니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딴 거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토빈의 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토빈의 Q는 분모가 코스트고요. 분자가 밸류 해가지고 이게 1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투자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주식시장까지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사실은. 이것만 알면 거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출을 자꾸 보면서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챕터 7장 들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OX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요. 좀 제가 지난번에 못 나눠드려가지고 약간 미뤄져가지고 지금 막 GDP에 포함되는 거 또 이렇게 더 하기엔 좀 그래서 아예 그냥 설명 간단히 리뷰를 다시 하면서 할게요. 자, 챕터 7장 보시면 자, 금융제도와 화폐 공급 나와 있어요. 우리는 화폐 공급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폐, 돈이 뭐예요? 돈이. 왜 돈이라고 붙였죠? 아세요? 잘 모르겠네. 저도 화폐, 돈. 왜 머니? 왜 머니라고 그래요? 뭐 모네타인가? 뭐 그런 거에서 유리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돈입니다. 돈. 돈이 없으면 못 살긴 하겠지만 돈이 있으면 또 뭐가 좋을까? 그런 것들 볼게요. 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돈이 뭔가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돈이요. 돈이 어떤 기능을 하지? 이걸 먼저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의 펑션이라 할까? 기능. 그래서 이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 기능, 그런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해볼게요. 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목 자체가 화폐 정의부터 안 나오고 화폐 기능부터 나와요. 보통 할 때는 정의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사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2번에도 나와 있어요. 화폐를 직접 정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능이 뭔가 그걸 보고요. 그런 걸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것은 다 화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폐 기능은요. 거기 보시면 교환의 매개 수단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나나를 갖고 있어요. 바나나를. 근데 토끼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토끼를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바나나를 갖고 막 이렇게 광야 같은 어디를 막 돌아다녀요. 토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우연히 만났어요. 저 바나나 있습니다. 토끼랑 교환하시죠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바나나 싫어해요. 저 사과 좋은데 사과 없어요? 저 사과는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토끼를 갖고 있는데 바나나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거기다 또 생각이 달라. 바나나가 이 사람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요. 그럼 토끼 반 잘라서 거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매칭되기가 엄청 어려워요. 둘이 딱딱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이게 맞춤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매칭이 관심이죠. 그래서 직장도 그렇고 결혼 상대자 만나는 것도 매칭할 때 조건이니 뭐 자기가 성향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주는 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사 되면 뚜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화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나나를 갖고 있으면 이걸 돈으로 다 환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이제 토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걸로 환산해서 요게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욕망이 이중적 일치라고 하는데 교환할 때 굉장히 거래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어 가지고 거기 옆에 보시면 본원적 기능이다 이런 말을 붙여요. 다음 밑에 보시면 가치의 척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막 싸워요, 사람들이. 바나나 가치가 토끼 뭐 머리 요거 귀 하나인지 뭐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나나 같이 생겼으니까 2개랑 같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애매한데 그래서 요거 가치를 측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장래 지불의 표준 그건 참고로 보시고 가치 저장 마찬가지죠. 가치를 또 저장해요. 바나나를 갖고 내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오래 있더니 바나나가 상했어요. 아니면 토끼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했는데 토끼가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 가치를 저장을 못하죠. 근데 이렇게 화폐나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게 되면 오랫동안 가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치 척도나 회계 단위랑 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회계 단위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뭐 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 1번, 그래서 밑에 보시죠. 화폐 기능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교환의 매개,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죠. 이게 수능도 아니고 수능 그런 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화폐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 그걸 다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폐가 없으면 거래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돼서 삐그덕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그래서 거래를 매끄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화폐의 뭐 진화라고 할까요? 발달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뭐 국사 시간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화폐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면 옛날에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물품. 그랬다가 그다음 거기 뭐 칙량 화폐, 여기서 뭐 금속, 뭐 주조 화폐 이렇게 있네요. 금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금속도 나름대로 이제 무겁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폐 이런 것들 등장했네요. 뭐 금이나 은이나 보면 그 내재 가치가 화폐 그 진짜 거래되는 가치랑 거의 대동소이해서 금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죠. 지폐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면 그 5만 원짜리 만드는데 돈이 5만 원씩 들어가겠어요? 거의 아니죠. 그래서 진짜 일본의 어떤 돈 많은 제대로 부자하는 사람은요, 이게 경제가 불황이고 왠지 전쟁 나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1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많이 모은대요. 왜냐하면 구리로 만든 10원짜리 동전은요, 10원 이상의 가치를 하거든요.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드니까. 근데 이 종이 쪼가리는 뭐야? 그 종이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로 또 재테크 저장 수단으로 쓴대요. 그리고 또 예금까지 있고 전자화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요즘 뭐가 있나? 사이버머니 같이 도토리 아세요? 도토리 이런 것도 화폐로 이제 거래가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는 선배가 싸이월드 진짜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야 동문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선물 줄게 해서 저희는 뭐요? 그랬더니 도토리 줄게. 그래서 아니 웬 도토리? 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은 막 와 좋아요 해가지고 그 도토리를 다 후배들한테 줬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하는데 좋아하나 그랬죠. 아무튼 도토리.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뭐 사고 팔 때 거래 매개 수단이 되는 건 다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중국 갈 때는 또 도토리가 인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중국 갔을 때 물어보니까 중국에서는 팥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팥으로 그 현재 로컬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대요. 팥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감옥 같은 데서는 보통 화폐 역할을 하는 게 뭐 담배, 뭐 비싼 거는 뭐 꼬냑, 뭐 술 이런 걸로 하고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얘기 들었는데 그 친구는 변호사인데요. 알고 보면 맨날 교도소에 다녀서 그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만나는데 맨날 오늘은 어떤 범죄를 만났느니, 폭행 누굴 만났느니, 무슨 뭐 간통, 강간 이런 거 만나니 맨날 교도소만 다녀. 그리고 무슨 대구 무슨 어디 뭐 칠성파의 뭐 행동대장인데 이제 나가면 잘 봐줄 테니까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맨날 근데 시간은 많아가지고 저도 수업이 없을 때는 평일날 이제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같이 골프 치거나 놀러 가자 하면 그 친구만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근데 그 친구만 이제 시간이 주로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런 친구 아니면 회계사도 일 없을 때는 널널하고.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죠. 주말만 되죠.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장기 투숙하는 사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사람도 거기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감옥에서도 저쪽 A 감옥이 있고 B 감옥 떨어져 있는데요. 거긴 사람들이 뭐 합니까라고 하면은 제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박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도박을 뭘로 하나 했더니 뭘로 할 것 같아요? 우표로 한대. 우표도 등기 우표 이러면 1,000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스포츠 토토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산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기 있는 사람끼리 펜팔도 한대요. 펜팔. 그러니까 A 감옥에 있는 남자가 B 감옥에 있는 여자랑 이렇게 펜팔 해가지고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펜팔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 해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대충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장기 목욕해가지고 감옥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이제 출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따로 할 건 없고 또 나쁜 일 하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표가 그 동네에서는 제일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게 만화책이 또 인기 있대요. 그러니까 만화책 보거나 도박을 하거나 거기서 아니면 이제 펜팔 미팅하거나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선 이제 뭐 도토리, 우표 이런 것도 하나의 거래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근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무슨 사이버머니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정부가 이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봐야 되는데 무슨 뭐 비트코인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 가상화폐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중간 목표로 통화량을 쓸 것인가 이자율을 쓸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보통 중간 목표로 쓰는데 통화량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자율로 좀 많이 바뀌는 추세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뭐 전자화폐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 발행제도 뭐 본위화폐 관리통화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그레샴 법칙 참고로 보세요.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지폐는요. 깨끗한 돈이 돌아다니겠어요? 지저분하고 낙서 있는 게 돌아다니겠어요? 지저분한 게 돌아다녀요. 볼펜으로 막 그리고 중간에 막 뭐 묻은 거 이런 게 돌아다니니까 거기 나와 있죠. 소재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 중에서 뭐 명목 가치보다 이렇게 더 낮은 거 그리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해서 그레샴 법칙이라는데 그것도 역시 수능이나 이런 문제고요. 맨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역선택의 한 사례다.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돈이 얼마나 시중에 풀려 다녔는가 그거를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화량이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풀린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그걸 측정하는 걸 통화 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용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볼게요. 자, 통화량이란 량이 붙었네요. 그래서 money라고 그냥 하지 않고 스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일정 시점. 그래서 저량이다라는 것만 살짝 보시고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화폐는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아까 기능 아까 봤죠? 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 화폐 경장에서 언제나 적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최적, 적정. 그래서 적정이라는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요? 만약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3번에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과 개수가 10개 이렇게 있는데 1원짜리가 만약에 10개 10원인 거죠. 이렇게 있으면 사과 하나 살 때 1원짜리 하나씩 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게 아니 우리 부자 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5만원짜리 돈 팡팡팡 찍어내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개 늘었다고 해봐요. 근데 사과 개수가 사과 생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살 때 옛날에 10개 하나씩 주면 사과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원짜리를 2개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그러고 1원의 화폐 가치가 옛날에는 1원 있으면 사과 한 개를 교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과 반 개밖에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어떤 1원당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적으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화폐 같은 게 중간에 실물 이거를 이제 교환하는 매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되면은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물건 사고 팔려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쫙 사라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적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적정 화폐 수준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장에서는 언제나 측정이 관심사라고 그랬죠. 어떻게 측정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화폐 기능이라든가 성격을 지닌 금융자산 중 어디까지 화폐로 포함시킬지 그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통화, 광의의 통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건 다 화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거기 협의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협의의 통화가 제일 범위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M1 이렇게도 하는데요. 요거는 보셔야 돼요. 뭐가 협의의 통화에 속하는가 보셔야 되는데 현금 이거요. 바로바로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교통수단 이용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요구불예금이라고 돼 있어요. 요것이 디맨드가 있으면 바로바로 뺐을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이제 ATM기라든가 이런 데 돈 쓸 수 있는 왜 바로 현금이나 똑같죠? 현금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고 요구불예금은 그냥 은행에 잠시 맡아준 거니까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축성 예금은 보통 우리가 이자를 높이 받는 대신에 오랫동안 묵혀두는 그런 건데 거기 보시면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수시, 입출식 이렇게요.
그거는 우리가 현금이나 다름없어요. 약간의 이자를 포기하게 되면 그냥 다 꺼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입출식 요 말이 붙었어요. 그냥 저축성 예금이다라고 하면 이 광의에 M2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앞에 요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M1에 들어간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무슨 뭐 MMDA랑 뭐 MMF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 거기 뭐 회사에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우리는 그냥 몰라도 돼요. 뒤에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명은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보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느낌만 MMDA 뭐 이거는 MMF 이런 것은 M1이구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M2는 광의 통화예요. 그래서 M1에다가 거기 보니까 적금 이런 거 있잖아. 적금. 이거는 이자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포기하면 내가 쓸 수 있는데 어떤 내가 예금 받으려고 했던 거에 같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장형 상품, 금융채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쪽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골동품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이것도 거래 매개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뭐 주식이나 채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저기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데 이러면 싫어해요.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돈으로 가져와?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바로 아니면 제가 피카소 그림을 갖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화폐로 현금화 하는데 약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번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에 따라 유동성 동그라미 치시죠. 유동성은 이제 얼마나 화폐로서의 매개 역할을 빨리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유동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1, M2 뭐 유동성 지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M1 정도에 뭐가 들어가는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번 정도에 보시면 협의 통화는 약간 화폐 지급 결제 기능이니까 거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광의로 가면 갈수록 거래적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 저장, 이 묵혀둬서 이자 수익 얻게 되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 그거 쪽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역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디맨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뺐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불 예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참고 오히려 그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신용카드 한번 보시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시대가 이제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이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겠어요? 위축되겠어요? 약간 활성화되겠죠. 가게에 갔는데, 아이고, 내가 현금을 안 가져왔어? 근데 신용카드 이거 하면 외상으로 이제 사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띡 이렇게 긋게 되면은 그냥 물건을 줘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대신 내주고 야, 나 다시 학원 가서 내가 돈 너한테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대신 결제를 대신 해주고 내가 한 달 후에 카드사에 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얘가 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신용카드라는 게 지불 수단이 아니고요. 지불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통화량 지표에는 집계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신 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보시면 신용카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화폐를 조금만 갖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 화폐를 들고 다니는 거에 화폐 수요, 디맨드에 대한 게 감소한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통화지표에 돈이 더 막 풀리고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카드사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고요. 대신 사람들은 현금을 더 적게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화폐 수요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은 일정하고요. 공급량 일정한데 화폐 수요는 떨어진다. 적게 소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뭐 금융상품의 종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건 이제 거래하는 기관은 우리가 금융기관 이렇게 합니다. 197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융기관. 네, 한번 쫙 보시면 되겠어요. 금융.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금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파이낸스라고 하잖아요. 파이낸스.
금이 뭐예요? 금이 사실 금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쓰나요? 금이 이제 말 그대로 금인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금이 융은 이게 융통당한다. 자금의 융통 그거를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진 게 다 돈밖에 없어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보통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에게 이렇게 자금의 공급자예요.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에게 돈 필요한 거를 이렇게 융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직접 하면 좋은데 그걸 직접 금융이라 그러고 아니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은행 요게 이제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근데 신기하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금자가 붙어요. 자금, 금리, 금융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은행은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금행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금행이라 해야 돼요. 금행. 근데 옛날에 이제 금만 가지고 이제 돈으로 거래하려고 했더니 금의 발굴량이 너무 이렇게 적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아까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을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서 매개 수단인 돈이 필요한데 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디까지 돈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냐면 은까지도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만 화폐로 인정하자라는 게 이제 금본위 제도다. 아까 뭐 본위 그 하다 넘어갔는데 그거는 금본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과 은을 다 화폐로 우리가 통용하자. 이게 바로 복본위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과 은 다 화폐로 하자. 그러니까 화폐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도로시 아세요? 도로시 그게 뭐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가? 맞아요? 아닌가? 맞나? 아니죠. 그 앨리스는 아니고. 도로시가 뭐죠? 오즈의 마법사. 제가 왜 그러지? 제가 그걸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몰라요. 오즈의 마법사 있네. 오즈의 마법사가 그 도로시가 뭐 캔사스인가 어디에 뭐 있는 애인데 갑자기 뭐 회오리가 막 불어가지고 휙 해가지고 어디로 이상한 데로 떨어진 거야. 집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즈라는 마법사를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는 와중에 꿈과 희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만나요. 뭐죠? 뭐 허수아비 만나고요. 허수아비 만나고 또 누구 만나죠? 양철 뭐 로봇 뭐죠? 그 깡통 로봇인가? 뭐라 불러야 되지? 아무튼 모르겠. 양철 뭐 만나고. 그다음 사자 만나죠. 사자. 근데 사자가 용기를 잃은 사자예요. 슬퍼하는 사자. 예. 또 누구 만나죠? 이렇게 만나나? 몰라요? 여러분도 안 읽으셨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해서 이제 만나러 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꿈과 우정 거기다 오즈라는 마법사를 쫙 노란 길을 따라가서 만나는데 이 오즈가 에메랄드 성에 있는 오즈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게 뻥쟁이 마법사인 거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찰나에 그러다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뭐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때 옛날에 1890년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요게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금만 화폐로 쓸 것인가 금은을 다 화폐로 쓸 것인가 그 문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1970년대에 그리고 2017년대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대학 등록금이 한 20만 원인가 뭐 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내던 상황에 친구가 내줘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2017년이 딱 된 다음에 아이고 친구야 고맙다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만나서 준 거야. 현금으로 그것도 5만 원 더 쳐가지고 25만 원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나는 이제 갚아야 될 돈을 갚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받은 친구 입장에서는 오씨 뭐야 옛날 20만 원하고 30년 지난 이후에 2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쭉 야기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서요. 그냥 요건 내용만 그냥 들으세요. 뒤에 인플레이션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갚아야 될 사람의 부담이 작아져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빚진 사람인 채무자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자 다시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누가 유리하냐면 빚진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지금 살펴봤어요. 그럼 거꾸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거꾸로
채무자가 불리해지고요. 슬퍼지는 것이고 채권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슬퍼하고 얘는 이렇게 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당시에 채무자랑 채권자랑 가만히 비교해 보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라고 하면요. 농부요. 농부라든가 노동자, 약자들,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채무자인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이 갚아야 될 빚 부담이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대세가 되다가 요즘은 디플레이션이 대세가 돼서 뒤에서도 이제 그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채권자는 누굽니까? 은행의 지주라든가 가진 자, 자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대선이 딱 붙었어요. 미국에. 그랬을 때 뭐 두 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공화당은 약간 가진 자 쪽 시장을 옹호하는 쪽이니까 누구를 지지하냐면 이쪽을 지지해요. 뭐 시장 메커니즘.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공화당은 에이, 야, 화폐는 금만 화폐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됐고 채무자인 농부와 노동자들이 되게 슬픈 그런 상황이 디플레이션에서 발생하게 되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그 대선 주자는 야, 금과 은을 같이 화폐로 써야 된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야지 인플레이션을 조금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브래들리인가? 뭐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누가 이겼냐면 누가 이겼을까요? 얘가 이겼어요. 얘가. 근본이 제도가 이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는 사실 요거를 까기 위한 거예요. 근본이 제도와 복본이 제도, 뭐 프리드만의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한 건데 뭐냐면 가다가 오즈라는 애가 오즈의 마법사 할 때 그 도로시라는 애가 미국 전형적인 미국인인데 허수아비 농부예요. 농부. 슬픈 애들을 가다 만난 거야. 양철 이 깡통 로봇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나무꾼이 이제 노동자 이걸 대표하고 사자는 누굴까? 사자. 여기 대선에서 깨져가지고 좌절에 빠진 슬픈 하는 그 사자 같은 사람이 심장을 잃은 그게 사자고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오즈가 이게 온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금을 나타내는 게 금. 그래서 노란 길을 따라가요. 이 노란 길이 금길이야, 금길. 따라가 봤더니 아이고 허상이고 역시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했더니 도로시가 자기가 신고 있던 그들과 응구두예요. 응구두를 탁 치니까 아이고 하고 집으로 되돌아와서 역시 믿을 건 은이다. 은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왜 그 홍길동전 있잖아. 그럼 뭐 아비를 뭐 아버지라 못 부르고 뭐 그런 거 막 얘기한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야 뭐 이상국을 건설하는 뭐 꿈과 희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걸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그렇고 모르는 사람은 어머 이거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이때 그냥 근본이 제도를 했는데 계속 갔었으면 이 사람들이 워낙 힘들어지니까 이제 뭔가 들고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쪽 어디 유럽 쪽에서 금을 캐는 새로운 기술이 발견돼서 금이 많이 발견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렇게 현실에서는 끝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금과 은 어디까지 화폐로 볼 것인가는 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요거 나중에 인플레이션 할 때 볼 거니까 누가 이득인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금행이 아니라 은행이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뱅크라고 번역을 하는데 뱅크도 벤치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그 뭐 주로 옛날에 보통 나쁜 일 있잖아요. 뭐 사람 이렇게 도살하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보통 허드렛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보통 이자놀이해서 그 뭐죠? 세금 거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회계사니까 뭐 아무튼 비슷하긴 한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주로 했냐면 옛날부터 이제 유태인들을 이제 그거 시킨 거야. 야, 니네들이 그거 해. 뭐 해서 뭐 셰익스피어 그 소설 뭐지? 뭐 샤일록인가 맞나요? 뭐 아무튼 그런 거에도 보면 나쁜 애는 다 유태인. 근데 그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쫙 가게 되면서 유태인들이 늘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금융 지식 유전자가 쬐끔쬐끔 쌓이면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내재되면서 그게 잘 이렇게 각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금융시장을 잡고 있는 큰 손들 보면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전부 다 이제 유태인 뭐 이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시면은 어떤 배재대 교수님이 쓰신 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금융 이야기, 무슨 뭐 화폐 이야기 해가지고 시리즈로 했는데 뭐 재밌게 금융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유태인 이야기 비슷한 것도 해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뭐 다 유태인이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만 유태인이 아니라 뭐 에디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다 하는 사람들 다 유태인인 거죠. 걔네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아무튼 그거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금융이 월가가 딱 커지면서 힘을 갖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금융이란 나와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개입이 없이 자금의 수요자랑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거래, 그냥 자금의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거래가 그 두 번째 줄 시점 간 자원 배분이라는 거 아시죠? 돈을 빌려준 다음에 야, 한 달 후에 이자까지 쳐서 얼마 갚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약간 현재 소비할 것인가 미래 소비할 것인가 그 시간을 사고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에 금융제도다라고 하면 그냥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금융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직접금융 볼게요. 직접 동그라미 치실까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직접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가로 이제 뭔가 받아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2번에 보니까 주식, 회사채, 어음 이런 증권을 대신 징표로 해가지고 자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간접 금융 볼게요. 자,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요.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개자가 있네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터미디어리가 있어가지고 얘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에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하는 거, 보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간접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죠. 넘어갈게요. 뭐 금융시장의 구분, 뭐 단기, 장기 있는데 이런 걸 시험 문제 내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한번 쓱 이렇게 있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살짝만 볼게요. 금융기관의 기능 한번 보시죠. 자, 우선 1번 봅시다. 거래비용의 절감, 제목만 보세요. 거래비용의 절감, 위험의 축소, 거래하는데 비용을 떨어뜨리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거래비용의 절감 볼까요? 자, 우리가 화폐랑 똑같아요. 중개 역할이니까 개인이 직접 여유자금을 가지고 차입할 상대방을 찾아 나서는데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면은 매개 역할을 통해 가지고요. 매칭,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내긴 그래요. 금융기관이 존재해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너무 이거 아무나 다 상식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진 않죠. 다음에 2번 위험의 축소 이거요. 우리가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신용할당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 빌려줬다가 원금을 다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금융기관은 다수의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공급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 해봐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라 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뭐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삼성전자 쪽에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이 있다라고 합시다. 뭐 주식 뭐 이런 거 거래하는 증권회사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금융기관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많은 사람들이 쬐끔씩 이렇게 돈을 넣어요.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누구는 또 100만 원 이렇게 넣게 되면 은행은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뭐 사성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오성전자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돈이 좀 이렇게 뭉칫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여기서 쪼개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를 다 사거나 아니면 말거나 이래야 되는데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샀다가 얘가 꽉 망하면 돈이 다 날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얘가 큰 돈 만들어서 이렇게 퍼센티지 나누면 여기다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리스크도 당연히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2번 소액자금이라는 말 나와 있네요. 소액자금을 모아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제고한다. 이게 돈이 단기와 장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주게 되네요. 그리고 지급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거나 뭐 화폐 공급 뭐 이건 뒤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신용창조 관련해서
볼 겁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거래 비용을 떨어뜨리고 위험을 축소시킨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금융기관의 분류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 뭐 중앙은행서부터 한국은행, 뭐 예금은행 불러 해가지고 뭐 좋은데 많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업, 금융공기업들이 거의 쭉 나와 있죠. 뭐 좋은 회사들이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회계사 붙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학교 재학 중인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붙은 다음에 그냥 또 이제 회계사로 하기도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금융공기업 같은 거 한국은행이나 뭐 금감원 이런 데 또 준비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이 또 없는 사람이 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당연히 없어야 당연한 거죠. 회계사 공부하다 안 되면 에이 그냥 삼성전자나 가야겠다. 안 되면 에이 한국은행이나 가야겠다. 보통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이제 어디 그냥 다른 데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격증인데 그렇다고 그게 가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가치는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가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더 이렇게 스펙은 더 넓어지긴 했는데 활용을 잘 못하거나 등등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잘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는 뭐 붙은 다음에 잘 고민 좀 해보세요. 자, 201페이지 가볼게요. 자, 중앙은행의 기능 나와 있는데 은행 중에서 중앙은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통장은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없으세요? 그래요? 거기 보시면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해서 지폐와 주화를 발행한다라는 거 돈을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만 우리가 이제 본원통화라는 말을 해요. 본원통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은행으로서의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행. 근데 여기 만약에 이제 우리은행이 있다고 할게요. 신한은행이 있다 할게요. 시중에 은행이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가거나 아니면 자기 비슷한 경쟁은행한테 돈 빌리러 가기에는 좀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은행 가서 야,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부의 은행.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정부가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은행 가서 돈 좀 빌려요? 그럼 좀 그것도 웃기잖아요. 고객으로서.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또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해서요.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거나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은행의 은행, 정부의 어떤 은행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3번에 나와 있는 통화금융정책 같은 거, 통화정책 실시하기도 하고 외환관리 업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 우리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은행 통장 하나씩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 없다 오늘 만들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그 옛날 요즘은 아닌데 아재 개그에서 군대 갈 때 야 신병 오잖아요. 그 신병은 언단 말이에요. 얼면은 뭐 이병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애들도 군대만 가면 이렇게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얼굴 막 윽박 지르고 하니까 얘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되게 스마트한 애들도 막 진짜 오히려 그런 애들이 막 발도 못 맞추고 막 이러다가 맨날 그 고문관이라 해야 되나 막 그런 역할을 돼요. 이제 보통 맨날 하는 게, 야, 너 신병 왔고, 그러니까, 얘 이병, 뭐쩌고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총 안 사왔냐?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막, 거의 막 그런 거 있잖아. 총 사와야 되나? 막 머릿속에. 당연히 보면은 되게 웃긴 상황인데도, 근데 막 안 사서 어떡하지? 막 죽었다. 어떻게 밖에 못 나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제가 절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는 빵이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주위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튼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장 가면 오늘 세무사 시험 보는 날인데 가면 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험이라는 그 압박감에 이렇게 너무 위축되면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뭐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막 이거 아니면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다가 되게 멈추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약간 그거 뭐 잘 극복해야죠. 뭐 그게 안 되면은 뭐 나중에 뭐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뭐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면은 그게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게 노래 되게 잘하고 실력 있는 애가 이제 무대 앞에 딱 섰더니 긴장해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말도 뻐끔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생각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체이탈 하듯이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냥 뭐 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뭐 거의 그럴 정도까지 그냥 무아의 경지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뭐 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밑에 BIS 자기자본 비율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옛날에 자기자본 비율은 뭐 높여야 된다 해서 뭐 언급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참고로 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화폐 공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화폐 공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거는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 거리 아니고 저 리뷰를 살짝 다시 한번 해드린 거고 뒤에 가보면 이제 예금 창조 과정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승수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공식 하나만 그냥 암기하시면은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그냥 푸시면 돼요. 요 파트는. 그거 외에는 뭐 딴 거 더 할 건 없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